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헤드라인은 고용지표는 단기적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실업률은 아직은 긍정적 관점 이런 주제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증권시황 미국 시장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큰 폭으로 하락했죠. 러셀일도 마이너스 1.91%, S&P 500이 마이너스 1.73%, 다우가 마이너스 1.01%. 와우. 네, 유럽 증시도 거의 1% 이상 빠졌습니다. 1% 가까이. 많이 빠졌어요. 시장 자체가. 한국은 금요일날 시장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21%, 코스닥이 마이너스 2.58%. 하락 종목 개수가 너무 많죠. 1800여 개 종목이 아니 1800개가 아니구나. 몇 개냐 이게. 거의 2000개가 했는데. 예. 2000개 종목이 하락했네. 오씨. 나머지 그래도 상승한 종목 개수가 300여 개 종목이 상승했어. 한국은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너무 한국은 뭐 완전 엉망진창 와장창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미국 시장이 버텨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네요.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5%인데 하락 종목 개수가 2430개, 상승 종목 개수가 717개 정도니까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죠. 전반적으로 뭐 장은 안 좋습니다. 네, 장은 뭐 늘상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니까 금리 인하의 시대는 따라라 좀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주시장은 이제 계단식 하락 파동,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좀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단식 하락.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동안 잘 상승하다가 지금은 빠지는 모양새. 계단식 하락 파동의 위험 구간. 이런 거죠. 뭐 그동안 상승했다가 빠지고 다시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결국은 하락 추세. 뭐 이런 흐름은 이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말씀드리긴 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게 더 피부에 와닿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하락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뭐 늘상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돈가치 팁의 그 모토는 돈을 버는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거지 뭐 지수의 흐름을 뭐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또 이렇게 막상 좀 하락 파동이 오니까 좀 심리적으로 약간 그러긴 하죠. 근데 심리는 심리이고 돈 버는 관점은 돈 버는 관점이니까 항상 중심을 잃지 않을게요. 돈 버는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이 이제 오긴 오는데 이 하락 파동이 이런 하락 파동에서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박스권 매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최근에는 이제 빠졌다가 이제 반등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파동도 있는 거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단식 하락 파동 그쵸. 이런 것이 기본인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요 구간은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빠지긴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빠진
위치가 포지션 자체가 네,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쵸? 빠졌다가 올라온 다음에 걸리고서 그 다음에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잖아요. 이 노란색 범위를 보게 되면 그냥 박스권 안에서 네, 단기 고점에 걸려서 빠진 자리죠. 뭐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고 한다면은 뭐 심각하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고 지금은 요 정도 수준에서 빠진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단기적인 좀 하락 파동에 의해서 좀 빠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다만 이제 나스닥이 네 마이너스 거의 3% 가까이 수준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충격이 크게 다가오긴 하겠죠. 근데 좀 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어제 그 실업률과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 분분합니다. 주로 이제 경제 지표를 해석하실 적에 결과를 보고서 이제 끼워 맞추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시장이 어떻게 나온 거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뭐 하락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부적정으로 보는 거고 시장이 상승했다. 그러면 안 좋은 지표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해석하시냐면은 아무래도 그 가치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 모멘텀 투자를 하시니까 단타 매매 위주로 하시고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니까 그냥 시장 반응 보고 끼워 맞추기 하는 거죠. 가치 판단, 가치 투자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네, 지수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큰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오히려 이제 하락했을 때가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 뭐 지표가 증시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냉정한 평가를 해야지. 네, 그래서 네, 어제 그 지수가 좀 뭐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네,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 오늘 그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용 지표는 네,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거는 뭐 조금 이따 좀 더 이야기하고 실업률은 아직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 네, 실업률과 고용률 이거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정도는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연 실업률은 이제 오크네 법칙 이해한다면 미국은 통상적으로 약 4%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실업률이 4.2%가 발표가 됐죠. 여기 있네. 8월 실업률 네, 4.2%. 컨센서스도 뭐 4.2%였고요. 이전이 이제 4.3%가 발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실업률은 네, 긍정적이었어요. 4%대니까 뭐 만약에 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약 5%대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기적 실업까지 포함되는 네, 그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줘야지 네,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제의 어떤 고용지표 중에서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긍정적인 네, 신호라고 예, 파악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용지표는 예, 약간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그 고용지표를 보실 적에 추세 관점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비노공 고용지수죠. 이거를 보실 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빠지다가 좀 반등해서 좀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워낙 많이 좀 빠졌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1년치 네, 고용지수가 계속 빠졌잖아요. 네,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해 준 것 뿐인 거지. 네, 전반적으로 계속 추세 하락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나온 거죠. 컨센서스는 이제 16만 4천 명이었는데 실제는 14만 2천 명이 됐으니까 이전보다는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뭐. 저 선방해 준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네, 한번 이제 분류로 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2024년 8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노동 고용 보고서라고 하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14만 2천 명으로 발표된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둔화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전보다 그나마 좀 상승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둔화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둔화라고 봐야죠. 그래서 고용 증가세는 이제 둔화되는 모양새고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긴 하겠죠.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제가 그 거시경제 좀 설명해 드릴게 실업률을 메인으로 보시고 그렇죠? 이거를 메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를 서브로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이거잖아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요것은 서브로 보시는 게 맞아요. 메인은 그러니까 뭔가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죠. 네, 미국의 실업률을 줄기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8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대로 4.2%로 발표된 것은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용시장 안정, 경기 회복세 지속 가능성.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컨센서스보다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둔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고용 보고서하고 실업률을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게 다 노동시장 관련된 거니까. 이게 노동이라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은 어차피 뭐 국민 소득 아니겠습니까? 3면 등가의 법칙에서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어. 이건 이제 가정. 그다음에 재화시장이 있고 노동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제 가게에서의 제공한 노동을 소비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가게에서는 수익을 얻는 거겠죠. 소득을 얻는 거겠죠. 3면 등가의 법칙. 요게 이제 국내 총생산 GDP를 이야기할 때 생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지출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소득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국민 소득 이게 같다는 얘기죠. 국민 총생산과 국민 소득이 같다. 이런 법칙이 이제 3면 등가의 법칙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예상보다 4.2% 그래서 고용시장의 안정, 경기 회복 지속.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해석한다면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가 저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가게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과 관련된 거고 또 실업과 관련된 영역이고, 그치? 그래서 이 국민소득 자체가 국내 총생산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국민 총생산의 이제 경기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노동 보고서를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있고 이제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용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제도 제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을 이걸 메인으로 보라고 했죠, 메인. 네, 이걸 이제 약간 줄기 관점. 태풍과 바람이 와도 줄기는 흔들리지 않은 거. 근데 나머지 요게 격가지들 있잖아요. 격가지의 장가지들. 이 장가지를 이제 고용보고서 관점으로 보시죠. 약간 보완의 관점. 뭐 그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줄기는 어때요? 줄기가 이제 실업이잖아요. 줄기는 4.2% 발표를 했으니까는 오쿤의 법칙이 한다면은 뭐 그나마 이전보다도 좀 둔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줄어든 감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용시장은 안정적이고 뭐 미국 경제는 뭐 안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고용보고서인데 이게 장가지인데 이 장가지는 예상치보다 하향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요거에 의해서 지수가 흔들어 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수가 흔들어대는 부분은 뭐 크게 우리가 아, 이야기할 영역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저거잖아요. 박스권이잖아. 이게 뭐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예. 어차피 뭐 작은 악재만 나와도 이 박스권 안에서는 이런 잔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역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이 영역인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장은 가는 데 있어서 다만 이제 과정이 있는 건데 그 과정은 계단식 하락 파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계단식 하락 파동에서 이 박스권에서 어떤 파동이 나올 것인지 그거밖에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단식 하락에도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 뭐 이런 파동인 거죠. 이런 파동에 의했다가 한번 가다가 툭 떨어지면 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또 빠지게 되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그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반등했다가 빠진 자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럼 또 떨어지게 되면 지지하고서 또 반등 왔다 갔다 그러다 추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면 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빠지면 또 떨어지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이라는 거죠. 박스권. 그 박스권에서의 그 하락의 어떤 당위성과 당위성이죠. 당위성. 명분. 하락의 명분을 고용보고서로 갖다다 붙인 거죠. 그래서 고용보고서에 의해서 빠졌다. 다만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 전저가를 깨서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을 것 같아요. 그냥 잔파동 구간에서 흔들어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건 있긴 하겠죠. 워낙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그 단타 매매를 워낙 자주 하시니까 습관성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심리적 부담감이니까 뭐 개인적인 감정은 떠들어댈 필요 없는 거죠. 뭐 주식시장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뭐 어떤 이제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의 감정일 뿐인 거지. 감정인 거고 돈의 흐름하고는 별 의미도 없죠. 상관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종합적 해석.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고서하고 실업률에 대한 종합적 해석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 박스권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나 실업률 감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실업률이 4.2%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나중에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뭐 4.2%에서 뭐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5%대로 올라간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건 충격일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4.2%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는 뭐 지금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노공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하향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수를 원래 지수 빠지는 타이밍이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박스권에서 잔파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순간이니까 추세 자체가 빠지는 타이밍이었잖아. 안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여기 단기 고점에 걸렸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보여드려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나스닥 어딨어? 나스닥. 이거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자리죠.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이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드린 포지션까지 올라왔다 빠지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캔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어차피 잔파동이잖아요. 추세로는 이렇게 빠지는 추세고, 그렇죠? 여기서 빠지고 이미 이전에 빠졌어요. 추세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9월 3일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샛비령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 9월 4일날하고 9일 5일날 캔들 자체가 역시자 샛비령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 올라가려면 앞에 이제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라가려고 하면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여기서 보이잖아요. 캔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역십자 캔들 나왔잖아. 역십자 캔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윗꼬리는 앞에 올라가려고 보니까는 매도세에서 눌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눌러버리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하락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습니다. 하락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다. 뭐 하락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으니까 그 다음 캔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빠진다. 하락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으니까 그 다음 캔들은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오겠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흔들림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뭐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펀더멘탈 관점에서 경제지표 관점에서 다 설명해 드렸죠. 끝. 게임 셋. 뭐 이것저것 여러가지 관점을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설명은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고점에서 하락장 박스권 장세. 근데 이거는 뭐 늘상 말씀드렸으니까. 늘상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리고 단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뭐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떠들어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9월에 FOMC 통화정책회의 금리 인하 포인트가 네, 0.25냐 0.5냐 요거에 대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아직까지는 0.25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뭐 요건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면 이제 0.5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충격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거고 시장에서는 0.25면 그나마 뭐 일반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0.25면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 같고 0.5 정도면 네,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데 아직까지는 뭐 0.25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뭐 처음부터 0.5로 때리지 않겠죠. 9월 달에 뭐 금리 인하고 뭐 11월 달에 또 금리 인하고 뭐 통화정책 회의 있을 때마다 빨리 0.25씩 차분하게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급할 필요가 있겠나요? 굳이 뭐 제가 보기에는 0.5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0.25지. 뭐 급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뭐 통화정책 회의 할 때마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 그러면 뭐 0.25씩 0.25씩 잘게 썰어가면서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급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급하게 그렇게까지 떨군다고 한다면은 뭔가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네. 내가 그동안 뭐 데이터를 보면서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급한 마음에 0.5%라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포인트로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연준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실수 그렇기 때문에 0.5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안감만 키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어눌하지는 않잖아요. 그 패드에 있는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잘해 오셨고 그리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니까는 어제 그 방송의 제목이 이거였죠. 연준은 금융시장의 안전한 연착륙을 위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화폐 통화를 쪼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준의 어떤 스마트한 머리인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투자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 뭐 0.25를 할 것이냐 0.5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논쟁할 영역은 아니야. 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선을 넘을 필요가 없잖아. 투자자는 투자자 역할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 오버하는 거.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죠. 본인 역할도 충실을 못하면서 쓰잘데없이 오버하면서 그래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25로 확정이 거의 0.25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할 것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의 시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또 사람이 또 맨날 까먹으니까 바쁘시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순환 사이클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동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있지.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 시대로 이제 들어선 거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금리 인하는 거의 9월에 확정적이고,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시장은 좋진 않겠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시장이 좋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대차대표 통화정책 완화력 긴축이냐? 지금은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완화. 그렇죠. 연준에서 돈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동안 긴축이었잖아. 긴축은 호황일 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을 때.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없을 때, 시장에다 돈을 풀려고 하는 게 지금 금리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동성 확대고. 양적 완화가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면 왜 금리 인하하겠어요? 불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불황이면 당연히 뭐 좋겠습니까? 투자 자산 시장이. 뻔한 거 갖다가 뭐 굳이 이거 갖다가 왜 그래요 저래요 떠들어댈 필요 없잖아요. 기본 개념도 없는 거죠. 그렇게 떠들어댄다면. 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제 투자 전략이라든지 하락장 매매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가치 투자라고. 하락장 매매법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모멘텀 투자는 상승 추세에 의한 추세 매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 매매 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 그냥 박스권 매매 하신다는 거잖아.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뭐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아니 뻔한 거는 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단지 뻔한 것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왜 본인의 중심을 못 잡고 있겠어요? 어설프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은 걸로 해가지고. 그 시장의 돈의 흐름과 그 원리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했으면 내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장의 그 원리를 파악을 못하니까. 왜? 맨날 모멘텀 투자하고 기사 매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심 못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새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거시경제 쪽에 대해서. 이미 끝났어요. 프레임워크는. 저기 투자 매매법은. 이건 뭐 그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댔잖아요. 제가 떠들어댈 적에 미리 준비하세요. 왜 떠들어대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떠들어대겠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떠들어대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걸 다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매매법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시경제를 떠들어대든 말든 하는 거지. 뭐 매매법도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서 거시경제 떠들어대면 뭐 하겠습니까?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기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거시경제 떠들어대고 아무 다 떠들어대봤자 그거 겉모습이에요. 겉도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어차피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겉도는 매매하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없고 알아서들 하시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의 그 본원 통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대차제표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의 한은의 대차제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부채 항목에서 확인해드렸죠.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승수 효과라고 아시죠? 승수 효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앙은행에서 100억 정도, 100억을 풀었는데 승수 효과에 의해서 시중에는 그것이 이제 한 500억 그렇게 유동 물량이 유동성 물량이 그렇게 풀린다는 거 아시는 거죠? 요것만 풀려도 왜냐하면 대출과 예금위에서 계속 신용이 창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승수 효과 아시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뭐 100억 정도, 뭐 100조 정도 막 푼다 하더라도 시중에서는 5배, 6배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100조 풀게 되면 뭐 1000조가 시중에서 돈이 돌게 되는 거죠. 신용 이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없으시죠? 설마 이것도 모르고 주식하지 않겠죠? 똑같아요. 어떤 게 좀 똑같냐면, 정부에서 돈을 민간으로 풀게 되면은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제 100조의 그 돈을 시중에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 소득은 100조가 아니라 한 뭐 5배라고 승수 효과가 5배라고 한다면 500조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민간으로 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승수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시장은 뭐 거의 폭락장, 엉망진창, 와장창, 뭐 거의 뭐 진짜 뭐 한심한 수준이죠. 경제도 한심하고 역성장하고 지수도 폭락하고.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뭐 상승 확대형 패턴, 코스닥은 하락 삼각형 패턴.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계속 폭락. 근데 이거는 뭐 폭락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2.58% 빠진 거, 그리고 종목 개수가 빠진 종목 개수가 뭐 2,000개 빠진 거, 이건 뭐 폭락한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 빠진 거,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애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폭락장 시장에서 이거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아이 귀엽다. 귀여움입니다, 귀여움. 이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오히려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의 그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 이해한다면. 왜냐면 기껏 해봐서 여기서 빠진 거잖아요. 여기서 하락삼각형 패턴에서 여기서 지금 요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될 이 C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지금은 귀여운 거죠, 귀여운 거. 마이너스 2% 빠졌어요. 귀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빠졌어요. 2,000개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 한번 겪어보세요. 이 C파 한번 겪게 되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실 거예요. 이 정도 갖고서 뭐라고 호들갑 하면 앞으로 뭐 안타깝겠죠. 판단을 올바르게 못하게 되는 거니까. 뭐 지금 같은 상황 갖고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호들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죠. 웃기죠.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18을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 전저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깨지지 않았잖아. 그냥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봐도 이것도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고점에서 빠진 거고, 박스권 저점에서 또 반등 때려줄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서 C파가 나왔을 때 이거나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뭐 그래도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나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있을 건데, 제 나이 또래라고 한다면은 다들 그 IMF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나시죠? IMF. 근데 여러분들 그 한번 그래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IMF를 겪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지 거의 100%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99%의 국민들이 한국이 IMF에 빠질지 몰랐잖아. IMF 상황으로 빠질지 안 국민들이 계셨어요? 소수만 그랬지. 정부에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때 국민들이 한국의 그 경제 상황이 되게 심각하구나. 그제서야 느끼셨지. 솔직히 거의 99%의 국민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위험해질지 몰랐잖아요. 큰 충격을 받을지.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IMF에 빠질지 안 빠질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한번 경험했는데 IMF에 대해서 경험했는데 또 IMF에 빠질지 안 빠질지 그 정도로 한국 시장에 충격을 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이제 막상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죠. 18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타임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늘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쁘시니까 늘상 까먹죠. 경험해도 경험하면 뭐합니까? 바쁘셔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늘상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에 이거 빠진 거 에휴, 그냥 귀엽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 갖다가 뭘 터뜨려대는 것 자체가 참 웃긴 거죠. 코미디죠, 코미디. 앞으로의 하락장을 생각한다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그래서 뭐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뭐 경기 부양이 뭔지 알겠습니까? 경제가 뭐 완전 파탄 났는데. 이거는 좀 설명해야 될죠. 화폐 공급에 대해서는. 이거 설명해야 될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통화량 공급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화폐 수요에 대해서. 네, 화폐 수요가 증가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요게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투자 자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주식, 채권, 금, 은 등등등등등, 선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게 투자 자산이잖아.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투자 자산, 부동산. 여기 있잖아. 그리고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좀 많이 폭락했잖아요. 많이 빠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였죠? 근데 채권 가격이 의외로 한번 볼까? 채권 가격 저걸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10년물 채권 가격이 약간 올라간 거 있지. 이거 10년물 채권 금리지. 채권 가격 어딨냐? 이거 모기지 금리. 채권 가격. TMF 잠시 볼게요. 이건 이제 채권 가격이니까.
61달러까지 올라갔죠. 예, 지금 채권 가격이 전고가 돌파했지. 여기. 예. 근데 아직은 여기가 돌파. 야 걸렸다 야. 야 전고가 돌파하긴 했어, 그치? 예. 그래도 찔러대긴 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찔러댄 자리가 어디죠? 예. 야 그래도 여기서 딱 걸렸다. 야. 저항돼서. 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빠졌잖아. 빠졌는데 전저가 깼지. 깼는데 다시 밑구리 잡혔지. 그러면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겠다, 그쵸?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겠다. TMF가 걸렸네, 그치? 그럼 한 바퀴 돌리겠다, 그쵸? 예. 그래도 추세는 상승이니까. 예. 올라갔다가 여섯 핸들 한번 주겠네. 그 다음에 한번 때리기긴 하겠다. 걸렸구나.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긴 하네요. 채권 쪽이. 채권 가격에 한번 기회를 주긴 한다. 올렸다가 떨갔다가 올렸다가 걸리고 기치. 좋습니다. 약간 이게 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전저가를 깨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었죠. 채권 금리가 많이 빠져 전저가 깼었죠. 근데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걸렸어. 딱 보이네, 그치? 정확대가 딱 걸렸네. 그리고 캔들 자체가 저거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양봉이냐? 이게 그 역십자가 캔들 났죠. 물론 이제 상승 잉태형 캔들이긴 한데 그래도 역십자가 캔들 나왔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겠다. 그쵸? 이런 모양새가 있긴 있네요. 한 번의 기회를 한 번 더 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엔화가 강세입니다. 야 근데 한국은 되게 이거 어떡하죠? 한국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일본한테 돈 빌렸잖아요. 예. 한국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 올리고 있잖아. 한국 일본한테 돈 빌린 거 그거 갚긴 하지. 돈도 못 갚고 있고 빚쟁이가 됐어요. 한국이 일본한테. 에휴, 참. 일본 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고. 돈이나 갚지 돈도 못 갚아가지고 아이고 참. 돈도 못 갚지 경제도 엉망진창이지. 돈은 왜 빌려서 에휴. 에이고.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일본한테 돈 빌린 한국도 위험하고 돈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돈이나. 한국은 일본에게 빚만 이자만 갖다다 바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그 우에다 총재인가요? 그분이 금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 빚만 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더 많이 갖다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게 헌납할 게 없어가지고 돈이나 갖다다 바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엔화가 강세입니다. 엄청나게. 금 가격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코인 쪽은 약세예요, 그렇죠? 물론 아직은 박스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유동성 물량이 이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투자 자산 이거 설명하려다가 투자 자산에는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그렇죠?
투자산, 부동산, 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거 주식, 채권. 우선 요 정도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관심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그래서 요게 있어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 요 원리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원리를 아시면은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거고, 원리 모르시면 뭐 당하시는 거고, 뭐 당하면 본인만 손해인 거고. 네,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 자산,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면 화폐 수요가 언제 증가할까요? 화폐 수요가 언제 증가할까? 이자율이 낮을 때, 이자율이 낮아질 때.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이자율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경제에서는 금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화폐 수요가 증가할 때는 이자율이 낮을 때하고 이자율이 낮아질 때 이때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이제 금리 낮아지잖아요. 지금 채권금리 아까 보셨잖아요. 네. 10년물 채권금리 떨어지잖아. 그치? 10년물뿐만 아니라 이것도 떨어지죠. 모기지금리도 지금 6.27% 떨어졌네. 그치? 근데 이제 모기지금리 떨어지니까는 이제 부동산 쪽 올라간다고 막 떠들어대고 있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언제 증가해? 이자율이 낮아질 때하고 경기가 불확실성일 때. 그러면 이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고요. 그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뭐 가격 떨어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식도 투자 자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를 아셔야 돼요. 화폐 공급은 이제 본원 통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유동성 물량을 공급하는 건데, 근데 그럴 때 또 화폐 수요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화폐 수요가 증가할 때는 이자율이 낮을 때, 낮아질 때, 그리고 경기가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이럴 때는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근데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투자 자산, 부동산,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어떤 가치가 올라가 있어요? 화폐 수요가 그거잖아요. 화폐 수요가 여러분들 돈, 현금. 여러분들이 수중에 화폐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중에 돈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을 화폐 수요라고 합니다. 경기가 불확실해지게 되면 당연히 지출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상태를 그 돈이 계속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하잖아.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식 가격 떨어지겠지.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그거 갭 투자였잖아요. 갭 투자. 단기적으로.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다시 눌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 한국 부동산 가격 전망 지금 여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니까? 자산 가치가 투자 자산 가치가 뭐예요? 부동산, 주식. 당연히 떨어지겠지. 당연히 폭락하지 않겠어요?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투자 자산 시장 다 폭락. 그래서 부동산을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살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26년 중반기나 돼야지. 그때가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의미 없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이거도 아니겠을까? 유동성 물량이 이제 약간 풀린 게 있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풀었잖아요.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살짝 흘러 들어가가지고 대출이 쉽게 돼가지고 그때 부동산 쫙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연중에 부동산 가격 시세 전망 사이클. 이사철이잖아, 이사철. 당연히 이사철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매도자 우위니까. 이사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본원 통화가 좀 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뭐예요? 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저거 했었잖아요. 완화 정책을 했었잖아. 말로는 금리 동결했지. 말로는 금리 동결인데 대차 대표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행은 완화잖아, 완화. 그거 보여드렸잖아, 대차 대표. 한국은행. 알겠죠. 통화 안전증권이 뚫어들었잖아. 7월에 113조로 119조에서. 그래서 부동산 쪽도 폭망. 근데 부동산만 폭망한 건 아니고 주식시장도 이제 부동산 쪽은 이게 추세가 잡혀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주식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잖아. 단기성 매매 하시잖아. 장도 안 좋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 부동산은 주식은,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인데 부동산의 금방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아시죠? 부동산은 보통 현금화 시키려면 6개월 최소. 완전 최소면 3개월인 거고. 근데 3개월 가능성 없고요. 통상적으로 최소 못해도 6개월 걸리죠.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기에. 현금 투자 자산 중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게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단타 매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나마 이제 작업 치는 애들이 이제 갭 투자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부 꾼이니까, 이건 작전 치는 거니까 그건 그네들의 영역이 있고, 뭐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 현금화가 어렵잖아. 현금화 어려우면 뭐 당하는 거죠 뭐. 가뜩이나 이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워낙 뭐 주식은 뭐 단타 매매 하시니까 어차피 손절 치면 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부동산보다는 현금화 시키기가 좀 빠르긴 하지.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과 주식 이건 뭐 자명한 일이니까 이걸 뭐 떠들어댈 필요 없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논리적으로도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미국 기준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 미국 실업률과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금리 시점,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교차 검증을 해드렸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또 떠들어댈 필요 없고, 이제 오늘은 이제 화폐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요건 이제 약간 거시경제 측면인데, 근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지. 네, 요게 이제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거 그런 본원 통화는 이제 화폐 공급이고, 이건 화폐 공급 곡선, 요거는 화폐 수요 곡선.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 수요 곡선과 화폐 공급 곡선이 만나는 거, 이건 저번 시간 다 이야기했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서도 뭐 무방 없어. 어차피 이제 반비례 관계니까 이자율과 통화량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네, 화폐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폐 선호 증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화폐 수요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화폐 수요라는 것은 내가 이제 돈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 내가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려고. 보유. 아시겠지? 그게 화폐 수요란 거예요. 근데 화폐 수요에 대한 동기가 있어. 내가 왜 내 화폐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데, 거래적 동기가 있어. 거래를 목적으로 보유하여 수익과 지출 시점의 차이를 일치시킬 때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돼. 어느 시점에. 그게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는 뭐냐?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아플 수가 있잖아. 그치?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럼 예상치 못한 시점을 예비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거.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거. 이게 예비적 동기. 그다음 이제 투기적 동기. 이거 뭐 투기적 동기, 투자자 동기라고 얘기했는데 채권과 같은 수익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거. 요건 약간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거죠. 투기적 동기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투기적 동기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당연히 내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잖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아니 그렇지 않나? 뭐 이거 갖다 내가 제가 떠들어댈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 상식적인 일이잖아.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 최근에 한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왜 상승 확대형 패턴이 나오고 왜 하락삼각형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보셨어요? 한국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거래량 보고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월봉으로 보고 월봉. 일봉, 월봉, 주봉 아시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보이십니까? 거래량? 여기는 투자를 했잖아. 투자니까 올라가지. 투자를 안 해. 화폐 수요가 증가해. 근데 올라가. 그럼 이게 진실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가면 진실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 발생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화폐 선호 증가,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게 화폐 수요. 즉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거.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당연히 시장이 거래가 돼야지 그게 활성화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제 재래시장 가셨는데 재래시장 아니라도 마트 가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 북적북적 있어야지 그 마트가 발전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거래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하잖아. 투자를 안 하려고 하잖아.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잖아. 근데 현금을 왜 보유하려고 해요? 이자가 떨어지잖아. 이자가 떨어지는데 누가 투자하겠어. 보유해야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경기가 불확실해지잖아. 그럼 당연히 화폐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투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 당연한 원리 아니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의 매각. 사람들이 투자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투자 자산의 공급이 늘어나기.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손절 때리고 막 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PF 대출로 해가지고 무슨 건설사가 뭐 뭐 부도를 안 막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그 부도를 막았다. 그런 소식 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투자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투자 자산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투자 자산. 이자율 변동,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낮은 이자율은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투자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하락장이 왜 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 얼마나 경제 개념이 없길래 하락장이 왜 와요? 얼마나 경제 개념이 없길래.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지잖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잖아. 당연한 것 같다. 여기도 보이잖아. 이게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 이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이 여기가 R rate 이자. 통화량. 이게 화폐 수요 곡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수요가 요만큼이잖아. 화폐 수요가. 그렇죠. 근데 늘어나잖아. 화폐 수요가.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반비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화폐 수요 개념을 좀 알고 계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금,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시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약간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폐 공급에 대해서 좀 설명해 됐고 지금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지. 화폐 공급과 알겠지? 그래서 화폐 공급에 대해서 설명됐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에 대해서 설명됐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아시겠죠? 설명될 거 다 설명됐고 그 다음에 시장은 근데 이것도 빠져요. 브렌트유가 지금 71달러까지 떨어졌지. 요거는 어제도 좀 보여드리긴 했죠. 지금 70달러 선까지 떨어졌잖아.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치? 지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겠지. 디플레이션으로 가겠죠. 유가 계속 빠지잖아. 유가가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공장을 돌릴 일이 없다는 거지. 생산을 안 한다는 거지. 생산을 왜 안 하겠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 안 하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오죠.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거지. 금리 인하가 9월에 하긴 하는데 경기 둔화. 실업률도 아직 4.2%예요. 5%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 냉정하게 봐야죠. 너무 이제 본인의 심리가 위축됐다고 해가지고 경기 둔화인데 그것을 침체라고 떠들어대면 그냥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뿐인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본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의 감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 중요한 거지. 본인의 개인적인 썰 푸는 거 그거 안 중요해요. 오직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의 흐름만 중요한 거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개인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던 부동산에 투자하던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경기는 둔화, 실업률은 4.2. 아직까지는 뭐 침체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긴 하죠. 그런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모양새가 하겠죠. 디플레이션 쪽으로. 다시 한번 요거 체크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니까 여기 인플레이션 사이클, 인플레이션 순환 사이클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CPI 지수라든지 PC 주 빠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디플레이션이겠죠. 이렇게 가기는 어렵잖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가기는 어렵죠. 디플레이션의 어떤 지금 뭔가 이제 증권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가죠. 유가가 이제 60달러대로 아직까지 서부 텍사스 원유는 빠지긴 했어요. 60달러 빠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브렌트유가 60달러까지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70달러 선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는 거죠. 근데 브렌트유가 지금 저가가 보시게 되면은 70.63달러요. 약간만 더 빠지게 되면 뭐 여기 전저가 깼네. 야 깼다 야. 근데 여기서도 한번 깬 거 있었죠. 더 빠지게 되면 더 심각할 수가 있긴 하겠네요. 물동량이 줄어들죠. 물동량 줄어들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이서 쭉쭉 빠지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교역이 안 된다는 얘기지. 뭐 BDI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아랫단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고용보고서하고 실업률 설명드렸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들은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아. 실업률과 고용보고서에 관련된 것도 설명드렸고 방송 모두에서. 그리고 지금 단기 고점의 하락장 박스권 이거 매매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금리 인하 포인트 이거 뭐 0.25냐 0.5냐 막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는 그냥 투자만 열심히 하면 돼요.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 돈 버는 관점. 우리가 그 논쟁에 끼어들 필요 없어. 시간이 남아 돌면 끼어드시던지. 지금 시장에 지금 시장이 변하는 시장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게 투자자의 역할이고 그게 의무인 거지.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우리가 뭐 0.25%를 할 것인지 0.5%를 할 것인지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드냐고. 시간 남아도세요.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 시장에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영역이긴 하겠죠.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다 설명해드린 것 같아.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어젠가요? 어제 제가 약간 잡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좀 그런 게 있죠. 대부분 이제 증시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관점에서 좀 말씀하시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새벽에 고용보고서하고 실업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수가 빠졌잖아요. 지수가 빠지니까 한국 증시가 뭐 월요일장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한국 증시가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말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거 맞춰가서 뭐 할 건데. 한국 증시가 월요일날 빠질지 올라갈지 그 떠들어대서 뭐 하실 거냐고. 그게 뭐가 핵심이야. 그거 맞히면 뭐시 돗자리 까실 거야? 돗자리 깔아가지고 뭐 점쟁이 노릇 하실 거야? 그게 핵심이 아닐 거 아니야. 그게 뭐 지수가 월요일날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그게 뭐가 핵심이냐고. 그걸 왜 떠들어대냐고. 어? 돈 버는 게 핵심인 거지.
내가 이와 같은 변동성이 발생하는 시장에서도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갔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게 핵심인 거지. 그러면 핵심 포인트만 짚으면 되는 거지. 계속 뭐 겉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코스트 매니지먼트. 비용 관리. 아까 보셨잖아. 화폐 수요. 그래서 화폐 수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 잘 선택해서 하세요. 예,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얼마만큼 내가 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시장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거기서 맨날 모멘텀 투자하니까 맨날 뭐 올라가야 떨어져 있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여기가 무슨 뭐 에? 여기가 무슨 뭐 시험 보는 곳이에요? 중간고사 보시는 거야? 기말고사 보는 거야? 고시공부 사지선다형 정답 맞추는 곳이에요? 여기가 정답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돈 버는 곳이지. 이 금융시장은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지.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겉도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아까 그 거시경제에서 이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화폐 수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화폐 수요라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비용 관리 아니겠어요? 코스트 매니지먼트 아니겠냐고. 그 이거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겠지. 지침서 역할을 하겠지. 나침반 역할을 하겠지. 네, 그러면 요 정도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설명을 뭐 안 해드린 거 없죠. 프레임워크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할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 해주시고 그다음 일로도 오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겠죠. 네,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